저는 올해 72살 이정우입니다. 37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교육자였죠. 아내 순애와 함께 두 딸을 키우며 그럭저럭 중산층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여보, 정년 퇴직 축하해요. 이제 우리도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순애가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퇴직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뻐근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 37년간 월급쟁이로 살면서 평생 한 번에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아버지, 이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큰딸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36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죠.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 일단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사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가 대세라고 하던데 이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호야, 우리 나이에 무리하지 마요. 그냥 안전하게 예금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내는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교사 월급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애야, 지금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1년에 2%도 안 되는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우리가 건강할 때 뭔가 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퇴직 한 달 후,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박 영감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호야, 너 퇴직금 받았다며? 그냥 묵혀두지 말고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나? 박 영감은 동네에서 나름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70세인데도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늘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무슨 투자 말씀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나 있어. 내가 작년에 3천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수익 봤어. 1년에 20% 가까운 수익률이야. 20%라니.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가요? 너무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엔 나도 의심했지.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제대로 된 회사더라고.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대표가 서울대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야. 박 영감이 명함을 하나 꺼내줬어요. 프리미어 부동산 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가서 설명이라도 들어보지 그래? 투자 안 해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해도 공부가 될 거야. 그날 밤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반대가 심했습니다. 정호야, 그런데 함부로 가지 마요.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박 영감이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잖아. 그리고 구경만 하고 올 거라고. 그래도 찜찜해요. 우리 나이에 그런 모험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생 안정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는 좀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박 영감과 함께 강남에 있는 프리미어 부동산 투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5층 고층 빌딩의 2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호 선생님이시죠? 저는 대표 김현석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말솜씨가 좋았고 복장도 단정했어요. 선생님,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김 대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연역, 투자 실적,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저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18.7%였어요. 자료에는 실제 투자 사례들과 수익률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그런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처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예정지 근처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대상 지역의 건물들이죠. 리스크는 있지만 성공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아요. 박 영감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작년에 투자한 게 바로 이런 거였어.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수익금을 다 받았다고. 김 대표가 박 영감의 투자 증서와 수익 지급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진짜였습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3,600만 원을 받은 게 확실했어요. 선생님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처음이니까 부담 없는 금액부터 1천만 원 정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의 실제 사례도 있고 회사도 제대로 된 것 같고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중요한 결정이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이번 달 투자 모집이 곧 마감이라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박 영감이 실제로 돈을 벌었어요. 투자 증서랑 수익금, 지급 내역도 받고요.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 더 알아봐도 마찬가지일 거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결국 저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설령 잃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김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대표님, 3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선생님,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투자 상품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최소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5천만 원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상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떠세요? 5천만 원.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이렇게 해요. 선생님은 저희 첫 고객으로 모신 박 선생님의 소개로 오신 분이니까 특별히 3천만 원도 받겠습니다. 대신 3개월 후에 추가로 투자해 주시면 되어요. 감사했습니다. 역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년 후면 3,6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1년 후에 좋은 결과로 다시 만나요. 김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2부 달콤한 유혹의 함정. 투자 후 첫 한 달은 평온했습니다. 매주 김 대표에게서 투자 현황 보고서가 문자로 왔어요. 이정호 선생님, 이번 주 투자 현황입니다. 순천만 인근 오피스텔 투자 진행률 23%,
예상 수익률 유지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보고였습니다. 아내도 이런 문자를 보고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매주 보고서도 보내주고. 그러게 말이야. 역시 제대로 된 회사는 다르더라고. 두 번째 달이 되자 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투자하신 순천만 오피스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런데 추가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같은 지역에 더 큰 프로젝트가 새로 나왔는데 수익률이 25%나 될 것 같아요. 25%.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7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투자 기간이 짧아서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어떠세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최소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기존 투자자분들께는 특별히 2천만 원도 받습니다. 2천만 원이라 처음 투자할 때보다 부담이 적었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정말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벌써 투자 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추가 투자 얘기가 왔는데 어때요? 또요?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해요. 25%래요. 정호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첫 번째 투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교사 생활 37년 동안 이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김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2천만 원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세요.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번에도 강남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박 영감도 함께 왔어요. 정호야, 잘하는 일이야. 나도 이번에 5천만 원 추가로 넣을 거야. 박 영감이 그렇게 말하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상한 조항들이 눈에 띄었어요. 김 대표님, 여기 투자금 회수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건 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예요. 실제로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지급합니다. 박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박 영감이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경우엔 하루도 안 늦었어. 결국 저는 두 번째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총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가 되었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오던 투자 현황 보고서가 뜸해졌어요. 여보, 요즘 투자 회사에서 소식이 없네요. 글쎄요. 바쁜가 보죠. 좋은 소식이 없으면 굳이 연락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항상 바쁘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중 네 번째 달에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천만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개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와 상의 중이에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위험해진 거였어요. 그럼 언제쯤 해결될까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원금만큼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금은 포기하더라도 원금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약속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원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김 대표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박 영감과 함께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2달 전에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도 모르겠어.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투자 회사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사무실도 비어 있고, 김 대표 연락도 안 되고, 우리가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37년간 모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잠부 무너진 꿈, 그리고 분노. 사기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피해인가요? 담당 경찰관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 또 부동산 투자 사기네요. 요즘 정말 많아요. 경찰관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김현석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네. 왜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회수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찾기 어렵고. 경찰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특히 이런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라서 더 어려워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3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인생 마지막에 이런 변을 당하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정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미안해, 순애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문제죠. 그런 나쁜 놈들을 어떻게 믿고. 아내의 눈물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현석이라는 그 사기꾼 놈을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목을 비틀어주고 싶었어요. 며칠 뒤 박영감을 만났습니다. 그도 저처럼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정호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경찰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말고도 피해자들이 더 있다던데. 한번 모여서 대책을 세워보자. 박영감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피해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12명이 모였는데 피해 총액이 6억 원이 넘었어요.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김 할아버지였는데 1억 2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기꾼들을 찾아서 돈을 되찾아야 해요. 박영감이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죠? 경찰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돈은 누가 내요? 우리 이미 사기당해서 여유가 없는데. 다 같이 조금씩 부담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큰 돈을 잃고 시리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5천만 원이면 우리에겐 엄청난 돈이에요. 정호야, 이제 체념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노후가 너무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교사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니야, 순애야. 마지막까지 해볼 거야. 김현석 그 놈을 반드시 찾아내서 돈을 되찾을 거야. 제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았던 제가 이렇게 분노를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김현석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투자 사기 사례들을 공부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사기 사례가 수십 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부동산 투자라는 미끼로 노인들을 속인 사건들이었어요. 이 놈들이 우리만 속인 게 아니구나.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비슷한 사기를 반복한다면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간의 조사 결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김현석이 예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이정민, 김정호 등의 가명을 사용했고 회사 이름도 골든 부동산, 프리미어 투자 등으로 계속 바꿔가며 사기를 쳤더군요. 박영감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박영감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이놈의 진짜 정체부터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내?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사기꾼들은 보통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면 인맥도 없고 어려우니까. 박영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서울 강남 쪽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놈들은 사치를 좋아해서 고급 아파트나 고급 차를 선호한다고 해요. 어떻게 찾지?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김현석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무모한 계획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마당에 우리라도 나서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박 영감은 강남 일대 부동산들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4부 추적의 시작. 안녕하세요. 혹시 김현석이라는 분이 최근에 집을 알아봤나요? 강남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나씩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반응이었어요. 김현석이요? 흔한 이름인데 언제쯤 말씀이세요? 6개월 전쯤요. 30대 후반이고 고급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열흘을 돌아다녀도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박 영감도 지쳐갔어요. 정호야, 이렇게 하면 언제 찾겠어. 서울이 얼마나 큰데.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현석이요? 아, 그분 기억나요. 중개업소 사장이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었나요? 한두 달 전인가. 고급 오피스텔 알아보러 왔었어요. BMW 타고 왔었는데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연락처 같은 건 없나요? 명함을 받았는데 어디 뒀더라. 사장이 서랍을 뒤지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김현석 GS자산관리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 놈이 계속 회사를 바꿔가며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분이 집을 구했나요? 네, 압구정 로데오 근처 오피스텔로 계약했어요.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 오피스텔들 중 하나일 거예요. 큰 진전이었습니다. 최소한 김현석이 압구정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 영감과 함께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피스텔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씩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거주민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제가 명함을 하나 놓고 갈 테니 만약 김현석 씨가 계시면 연락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몇 군데는 명함을 받아주었고 며칠 후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현석 씨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김현석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피해자였습니다. 40대 회사원 이철수 씨였는데 3천만 원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김현석이 정말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이분이 정말 교묘해요.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큰 금액을 요구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3천만 원, 나중에 2천만 원 추가로. 그리고 투자 상품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요. 저도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이철수 씨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김현석의 새로운 회사 GS자산관리의 위치까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여전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영감이 급해했지만 이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미 프리미어 부동산 투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한 거라고 발뺌해요.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김현석이라는 증거, 그리고 같은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러 가봤자 또 빠져나갈 게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잡죠?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하고요. 이철수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현석의 새로운 회사인 GS자산관리 앞에서 잠복하며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대로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장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박 영감이, 둘째 날은 제가, 셋째 날은 이철수 씨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김현석을 발견했습니다. 정호야, 나왔어. 김현석 그놈이 나왔어. 박 영감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100% 확실해. 똑같은 얼굴이야. 사진 찍었어요? 물론이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고 있어. 드디어 김현석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승부는 앞으로였거든요. 박 영감이 추적한 결과 김현석은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사람들과 회식을 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 같았어.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 명이랑 같이 있었거든. 또 사기치려는 거네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우리를 속이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니. 당장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안 돼.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해. 이철수 씨가 만류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또 놓치면 안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만나서 본격적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오부 역습의 서막. 김현석을 완전히 끝장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철수 씨가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원 출신답게 체계적이었어요. 첫째, 김현석이 여러 이름과 여러 회사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 둘째, 현재도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 셋째, 우리가 당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요? 박 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일단 김현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석이 출근하는 시간, 점심 먹는 곳, 퇴근 시간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이놈의 생활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고, 점심은 주로 강남역 근처 고급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더군요. 새로운 사기 대상들을 물색하는 것 같았어요. 저 놈 진짜 뻔뻔하네. 우리 돈 먹고는 매일 비싼 음식점에서 먹고. 박 영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참아야 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예요. 이철수 씨가 스마트폰으로 김현석의 동선을 기록했어요.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 시간까지 상세하게.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현석이 우리 말고도 최소 20명 이상의 새로운 타겟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피해 규모가 10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브로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봤더니 김현석한테 사람들을 데려오는 중간책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정교한 조직이었습니다. 김현석은 대표 역할을 하고 중간 브로커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구조였어요. 그럼 우리도 조직적으로 대응해야겠네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합해서 큰 힘을 만들어야 해요. 박영감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터넷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관련 카페나 블로그를 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김현석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30명도 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었고요. 이제 제대로 된 모임을 만들어야겠어요. 이철수 씨의 제안으로 김현석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모임에는 12명이 참석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고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김현석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단합하면 반드시 저 놈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경찰도 관심 없고 60대 할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해요. 법정에서도 여론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철수 씨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첫째, 김현석의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둘째,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합니다. 셋째, 언론의 관심을 끌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듭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되찾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일단 김현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더 이상 사기를 못 치게 만든 다음에 그가 가진 재산을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받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해봐야 알죠. 포기하면 0%지만 해보면 적어도 50%는 됩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현석의 새로운 사기를 막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새로운 투자자들과 만나는 장소에 우리가 먼저 가서 경고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혹시 GS자산관리 김현석 씨와 약속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김현석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요? 그럼 저도 사기당할 뻔했네요. 다행히 피해를 막았네요. 이런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회, 4명씩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았어요. 김현석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거였죠.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뉴스까지. 김현석의 사기 수법과 피해 현황을 상세히 알려줬어요. 며칠 후
한 인터넷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가능해요. 드디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와 만나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김현석의 사기 수법과 피해 현황을 제공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주선했고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70대 노인들 겨냥한 부동산 투자 사기 기승. 피해액 15억 넘어. 생각보다 큰 반향이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현석도 이 기사를 봤는지 갑자기 GS 자산관리 사무실을 폐쇄해버렸어요. 또 도망쳤네요. 이번엔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미 김현석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도망가지는 못할 거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이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았던 교사 이정호가 아니라 사기꾼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육부 함정을 받아 김현석이 사무실을 폐쇄한 후 우리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예요. 김현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앞서 차단해야 해요. 이철수 씨가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현석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우리가 투자자인 척하면서 김현석을 유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요.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미끼 역할을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감이 자원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잃을 게 더 있나? 5천만 원도 이미 날렸는데. 박영감의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박영감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김현석에게 접근하고 투자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걸 녹음 녹화하는 거였어요. 이름은 박성민으로 하고 나이는 68세. 최근에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1억이 있다고 하자. 연락은 어떻게 하죠? 사무실도 폐쇄했는데. 김현석이 새로운 회사를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런 놈들은 절대 그냥 안 있어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 김현석이 새로운 회사 골드라이프 자산관리를 차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엔 역삼동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영감이 골드라이프 자산관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투자를 원하시나요? 김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또 시작하는 거였어요. 현금이 1억 정도 있는데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완전히 미끼를 물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박영감은 소형 녹음기와 숨겨진 카메라를 착용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와 이철수 씨도 근처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상담날 박영감이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면서 박영감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렸어요. 1시간 후 박영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야. 완전히 녹음했어. 박영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김연석이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게 확실했어요. 저희는 개발 예정지 근처 상가 투자를 전문으로 합니다. 수익률은 보통 20% 이상이에요. 위험하지는 않나요? 전혀요. 정부 정책과 연관된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다만 투자자를 제한해서 받고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멘트였어요. 심지어 사용하는 자료까지 비슷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잡아야 해요. 그때 투자 계약 과정까지 녹음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기 시도가 이뤄졌어요. 박 선생님, 마침 좋은 투자 건의 하나 나왔어요. 수원 영통구 개발예정지 근처 상가인데 수익률이 25%나 됩니다. 25%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자를 선별해서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니까요. 김연석이 가짜 투자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든 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투자 아시겠다면 오늘 계약하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투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이거든요. 전형적인 조급성을 부추기는 수법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만 해볼까요? 좋은 선택이세요. 김연석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박영감이 서명하는 신용을 했어요. 물론 진짜 돈을 줄 리는 없었지만 사기 시도 전 과정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박영감이 자리를 뜬 사이 저와 이철수 씨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연석 씨. 김연석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프리미어 부동산 투자를 기억하시나요? 우리한테 5천만 원씩 사기친 사람 말이에요. 김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확실한 사기죠. 지금도 박성민 씨한테 똑같은 사기 치려 했잖아요. 저희가 녹음기를 보여주자 김연석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증거는 다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김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용서해요? 돈 드릴게요. 돈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줄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은 없고 그럼 소용없어요. 저희는 김연석을 그 자리에 두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사기 미수와 기존 사기 사건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확실하네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날 오후 김연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잡혔다. 박영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연석을 잡기는 했지만 돈을 되찾는 건 별개 문제였거든요. 일부 진실을 파헤치다. 김연석이 구속된 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피해자 모임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어요. 김연석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들이 낸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미 사용되었거나 해외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스러웠어요.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잔액이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피해액 15억 원의 20% 수준이죠. 20%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연석이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조직이요? 네. 김연석은 대표 역할이고 피해자를 모집하는 브로커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별도였고요. 생각보다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공범들도 잡을 수 있나요? 수사 중입니다. 김연석이 협조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김연석의 취조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김연석이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이 넘는 사기를 쳤다는 것. 둘째, 피해자들이 200명이 넘는다는 것. 셋째, 브로커들이 전국에 10여 명이나 있다는 것. 상상보다 훨씬 큰 사기 조직이었네요. 이철수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석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의문이 들었어요. 5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계좌에 남은 건 3억 원뿐이었거든요. 수사 결과 김연석이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 해외 여행, 심지어 도박에도 큰 돈을 잃었더군요. 이런 미친 놈이. 박영감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을 도박에 털어버렸다는 거야?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낸다고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김연석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예요? 분당 아파트인데 시세가 8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 몰수 및 추징 결정이 나면 가능합니다. 8억 원이면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도 모두 법정에 참석했어요. 피고인 김연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프리미어 부동산 투자 등의 회사를 차리고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200여 명으로부터 총 52억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김연석은 죄를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고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검사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판사도 엄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큰 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도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37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닙니다. 저희의 꿈과 희망, 그리고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법정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1심 판결에서 김연석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규모도 매우 큽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또한 몰수 추진 결정도 내려졌어요. 피고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와 차량, 그리고 계좌에 남은 돈은 모두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합니다. 총 11억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약 1천만 원 정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은 돈의 20%에 불과했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여보, 그래도 조금이나마 되찾았네요. 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아예 못 받을 줄도 알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4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였거든요. 8부 새로운 출발.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피해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되찾은 것이니 여전히 4천만 원의 손실이었지만 포기할 뻔했던 돈을 조금이라도 건졌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여보,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준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두겠어요. 그게 낫겠어요. 우리 나이에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김현석 사기 사건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어요.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정호 선생님의 경험담을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방송국 PD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 출연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제 방송을 보고 피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선생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한 피해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기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사기 예방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37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강의 경험도 있으시고, 준혜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기 예방 강의를 제안했어요. 노인층 대상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구청 담당자가 반가워했어요. 첫 번째 강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이정우입니다. 솔직하게 제 경험담부터 시작했어요. 37년간 교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퇴직 후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구체적인 사기 수법들을 설명했습니다. 김현석이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어떤 말로 유혹했는지. 첫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죠. 둘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시간을 주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셋째,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신뢰감을 줍니다. 김현석도 방영감의 실제 투자 사례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한 어르신이 질문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혹시 사기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끝까지 싸우면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해 후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공부 됐어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후로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구청, 경찰서, 노인복지관. 한 달에 3회 4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박영감과 이철수 씨도 가끔 함께 나와서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우리가 당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 박영감이 뿌듯해했어요. 맞아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6개월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사기를 미리 방지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되었거든요. 선생님, 어제 투자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강의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잘하셨어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는 게 최선이에요. 어느 날 순애가 제안했어요. 여보, 사기 예방책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책이요? 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강의로는 한계가 있지만 책이면 전국의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37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는 익숙했습니다. 6개월간 틈틈이 집필해서 드디어 책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70세에 당한 5천만 원 사기, 그리고 역습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요.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팔렸고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실제 경험담이라서 더 생생하고 도움이 돼요. 덕분에 투자 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구부진정한 보사. 책 출간 1년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담당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사기 피해 경험과 사기 예방 활동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온 거였어요. 정말요?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될까요? 요즘 투자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처럼 피해를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D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협조하겠습니다. 3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 -70대 교사의 사기꾼 추적기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투지를.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이 방송 보고 정신 차렸어요. 사기꾼들은 감옥에 가야 마땅해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고 대부분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어요.
방송 후 더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한 달에 10번 이상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인이 되셨네요. 춘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게 기쁘죠. 정말 그랬어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김 과장입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생님의 사기 예방 활동에 감명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였어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사기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TV 광고에도 출연하고 전국 순회 강연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투자 사기로 5천만 원을 잃은 이정우입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세요. TV 광고 멘트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은 강연료와 원고료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1년간 활동한 결과 약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여보, 이걸 보세요. 춘애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김연석한테 잃은 돈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벌어들였네요. 정말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활동으로 거의 다 회복한 셈이었어요. 결국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네요. 맞아요. 만약 사기를 안 당했다면 이런 의미 있는 일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건 분명히 나쁜 일이었지만 그 후의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37년간 조용히 살아온 교사 이정호가 아니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가가 된 거죠. 정호야, 정말 많이 변했어. 춘애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소심하고 조용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적극적이 됐어요. 더 멋져 보여요. 아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꾼과 싸우면서 단련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연석과의 싸움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강해진 것 같았어요. 10부 진정한 승리. 사기 예방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수만 명이 넘었어요. 강의, 방송, 책, 상담. 다양한 형태로 사기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정호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박말자라고 합니다. 작년에 선생님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작년 초에 골든 투자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3천만 원을 투자할 뻔했어요. 수익률 30%를 보장한다며 계속 재촉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 책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라서 가족들과 상의했고 결국 투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회사가 사기업체라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저희 부산에도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보, 이거 봐요. 우리 때문에 사기를 막은 분이 또 있어요. 춘애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감동해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편지가 한 통, 두 통이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감사 인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엄마를 말렸더니 정말 사기였어요. 책 읽고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투자 사기였더라고요. TV에서 보고 우리 아버지도 말려서 큰 피해를 막았어요.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아버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50대 남성이 달려왔어요. 네, 누구세요?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저 민철이에요. 37년 전에 아버지한테 국어 배웠던. 김민철. 정말 민철이냐? 제자였어요. 37년 전 제가 담임을 했던 학급의 학생이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강의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해야겠어요. 민철아, 그런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 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요. 아버지가 강의하신다고 해서 꼭 보러 왔어요. 그날 민철이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나? 네, 그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아버지가 직접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철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니. 37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민철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더 힘이 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애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제자를 만났는데 정말 기뻤어요. 그래요? 누구예요? 37년 전 학생인데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도 자랑스러워요. 순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호야, 처음에는 사기당한 걸 원망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요? 만약 사기를 안 당했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은퇴 교사로 살았겠죠. 아내 말이 맞았어요. 사기를 당한 게 계기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정호야, 당신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적극적이에요. 더 멋있어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기꾼과 싸우면서 저도 모르게 강해진 것 같았어요. 3년차 활동에 들어서면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책도 3만 부나 팔렸고 TV 출연도 수십 번 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투자 사기 신고 건수가 20% 감소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피해가 현저히 줄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을 비롯한 사기 예방 활동의 효과가 크다고 분석됩니다. 통계로 나타나니까 더욱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빠, 큰딸 민정이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민정아, 웬일로? 아빠,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누구랑? 회사 후배인데. 아빠 강의 들으러 왔다가 만났어요. 내 강의를 들으러. 네,
아빠가 유명해지셔서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 부장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정호 선생님이래 하면서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후배가 아빠를 너무 존경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아빠 같은 분이 장인어른이면 정말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뜻밖의 일이었어요. 제 활동이 딸의 결혼에까지 도움이 될 줄이야. 둘째 딸도 연락 왔어요. 순애가 말했어요. 미영이가. 네, 캐나다에서 박사과정 마치고 내년에 들어온대요. 아빠 일 도와주고 싶다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어요. 결혼식 날 민정이 신랑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아버님처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 민정이 잘 부탁한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장에는 의외의 하객들도 많이 왔어요. 박영감, 이철수 씨 같은 동지들은 물론이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책을 읽고 도움받은 독자들, 심지어 옛 제자들까지. 선생님,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사기 피해 막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책 읽고 큰 도움 받았어요. 이런 축하 인사들을 받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식이 끝나고 박영감이 말했어요. 정호야, 우리가 처음에 5천만 원 잃고 절망했을 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정말 그러네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야. 더 큰 보람을 찾았잖아. 이철수 씨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때 화나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돈을 잃은 건 분명 나쁜 일이었지만 그 후의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찾게 된 거죠. 4년 차가 되자 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기 예방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도 오고 정부 정책 자문위원도 제안받았어요. 이정호 선생님, 저희 금융소비자보호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조용한 저녁 순애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지난 4년을 돌이켜보니 어때요? 정말 파란만장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 이상의 가치를 얻었어요. 그런데 정호야,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뭔가요? 당신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보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요. 그런 당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지난 4년을 정리해 봤어요. 김현석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한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교사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가가 되었다. 돈으로는 4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보람을 찾았다는 것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김연서가 내가 나를 속였지만 결국은 내가 이겼다. 너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해요.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삶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지들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김연석 같은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욕심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도우며 연대한다면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랑과 존경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